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날카로운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매우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 보도되고 있고요. 과연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어떤 행보에 나서고 있을지도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를 처음에 뻥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뻥쟁이. 그런데 나중엔 결국 의형제 사이가 됐다죠. 뻥쟁이와 의형제. 온도 차이가 큰데 어쩌다 뻥쟁이가 브러더가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파. 정말 춥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꼽은 한파는 조금 다른 한파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 업종은 더 마음까지 춥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반도체가 최악의 한파를 맞았습니다. 야, 이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인데 대한민국 경기를 그래도 지탱해줬던 게 반도체 산업인데 SK,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 팔려요. 주문을 안 해요. 메모리 재고가 넉 달치 쌓였다. 업계에서는 이 쌓여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15주 넘으면 이거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 모바일, 노트북 이런 게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거죠. 경기 불안감 안 물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랑 반도체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적자. SK 하이닉스는 적자. 삼성전자는 매출이 40%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메모리 한파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쇼크. 서울신문 일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취약층은 난방비 쇼크입니다. 쇼크. 충격과 공포를 넘어서 쇼크. 정부가 급한 불 끄는 대책 내놨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서둘러 대통령실에서 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긴급 처방을 했는데 가스비 추가 인상엔 유보적인 입장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유업계 횡재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일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이 가스요금 할인 폭을 더 일시적으로 늘려주겠다라는 게 내용의 주 골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D-1 한겨레 신문 신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부른 검찰 대장동 특혜 물증을 내놓을까?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또 소환됩니다. 대장동 관련입니다. 정진상 씨 최근에 수차례 조사됐고요. 유동규의 진술을 넘어서는 증거가, 물증이 과연 어떻게 확보돼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새로운 이야기들, 의혹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양강. 중앙일보 3면인데요. 누구누구 구도일까요? 양강 구도. 함께 보시죠.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양강 구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잇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두 분이 양강 구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철새다라고 포문을 열자 내가 단일화로 정권 교체한 거지 이게 어떻게 철새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분위기 살벌 험악.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떠난 자리 과연 누구에게로 더 쏠릴지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현 지도부 김명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춥습니다. 한파 이어지고 있고 난방비 쇼크로 인한 충격과 공포도 큽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오늘 한 신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입수가 됐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일지 그 내용 포함한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가 보고한 건 뭘까? 중앙지검은 대장동 받고 백현동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 옹벽 아파트 아시죠? 백현동에 있는 그 옹벽 아파트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또 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유동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입수가 돼서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좀 흥미가 돋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공사 설립돼야 성남도계공이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사업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013년 2월 27일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내용에서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과 사전에 작전회의를 했다. 공사 설립안이 통과될 수 있게. 자, 이른바 청탁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사전에 작전회의했다. 청탁받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2014년 2월에 조례안이 부결됐어요.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저 위에서 본 것처럼 언짢았다는 거죠. 그러자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투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거수투표를 하시죠. 거짓말을 했어요. 투표 기계는 말짱했다. 요거 거짓말로 통과시켜서 구속됐어요, 이분. 재투표를 진행해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요 장면에 있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때 이게 사실은 작전회의한 거다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검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전에 당신이 성남시 의장 등과 사전에 작전 짠 거, 모의한 거, 그래서 거짓말로 통과시킨 거, 이거 알고 있었냐?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윤길 의장이 중요 사안이니 보고했을 것이다. 도계공 설립 때, 보고 때 이 대표가 직접 나한테 수고했다고 했다. 최윤길을 섭외한 게 나라서 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을 짰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작전들을 짜는데 이 작전은 우리가 처음 보는 작전이에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설립돼야 뭐 개발을 할 텐데 공사 설립 조례안이 계속 부결되니까 어느 날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이 거짓말을 해요. 새빨간 거짓말. 자동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 이래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 등등이 사전에 작전을 짠 거다. 네.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온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도계공의 설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남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용인이라든지 주변 지자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용인시만 해도 2003년도에 그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단하고 통합돼 가지고 2011년도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거든요. 근데 성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고 또 충분히
여야 간의 시연 간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작전인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전자투표로 해서는 부결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상태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밀도 깊은 2안, 3안 부결됐을 때 혹은 전자투표가 도저히 뭐 이길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자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뭐 옛날에 과거에 일사부재립 이런 비슷한 어떤 꼼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어떤 시장의 의지 또 도시 개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으로 아마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작전회의했고 이 내용을 진상위원에게 보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작전 이거는 합법적인 작전입니까? 불법적인 작전입니까? 문제없는 작전입니까? 문제 있는 작전입니까? 돈 받고 이상한 거 하면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뭐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꼼수를 쓰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 관계 하에서 저런 이상한 어떤 행태를 벌이면 그건 이제 불법의 영역으로 최윤길 의장은 거죠. 이 건으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성남 도계공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애초에.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그럼 아파트 못 짓습니까? 아니죠. 없는 데도 아파트 다 지어요. 개발 사업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런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데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들, 특히 늘공들은요, 아무리 시장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섭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넣어가지고 본부장 시키고 새로 직원 뽑게 시키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그냥 착착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도 아니 공무원들 데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2013년 이전에는 성남에 아파트 안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원래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처음부터 뭔가 무리한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짜서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지금 저 진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탁을 받고 공사 설립 조례안을 거짓말해서 통과시켰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요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진상위원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도 아마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정치인은 광파는 안 빠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 알았다고 보세요? 사전에 이렇게 작전 짜서 청탁해서 거짓말해서 조례안 통과시키겠다. 뭐 작전 짰다. 이걸 알았다고 보십니까? 유 본부장은 진상위원한테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 통과는 이재명 시장의 핵심적인 쟁점, 중요 추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 또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찬성이고 어떤 의원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을 당시 시장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그 최윤길 의장의 이 같은 공모 상황에 유동규 씨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얼마큼 개입했을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최윤길 의장이니까 사람들이 옛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화천대유의 부회장, 핵심적인 역할하면서 수십억의 뇌물을 약속받고 돈을 받았던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화천대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런 작전 꼼수를 부려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대장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화천대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최윤길이라는 사람들을 짚어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 내용들을 알았다면 나중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일당들과 다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고 난 다음 여기 대해서 수고했다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격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가 그럼 저 같은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기획본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모종의 역할들을 핵심적으로 자기가 다 진두지휘하고 최윤기를 섭외한 게 자기다.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초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에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그만둬요. 그리고 무엇 하냐?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재선에 당선시키고 나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든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이 모든 일들의 중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하는 일이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는 일들이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검찰의 조사 때는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소위 이 작전회의도 이 시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의심하는 거군요. 진상형에게는 보고했다. 자, 그렇다면 전윤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추측과 생각들은 뭐 지금 검찰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론에다 흘렸고 그 언론에 흘려둔 내용들이 지금 우리 돌직구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유동규 씨가 결국에는 나는 진상위원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뭐 최윤길 씨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방금 우리 인포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유동규의 증언뿐입니다. 그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장한테 보고했을걸요? 이렇게 증언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증언을 바탕으로 마치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개입했고 아까 그 이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추측대로 그 검찰의 생각대로 이 사건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안들을 보면 하나도 나오는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과정들이 마치 브리핑 되듯이 설명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양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 확정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한테 불리한 이런 추측이나 불가학적인 뭐 내용들을 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들과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그제 2014년이면 대장동 사업 시작 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가 수익을 더 많이 뺏어오도록 노력. 소설 쓰듯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 같은 강한 비판을 또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보도에 의하면 정진상 전 실장이 초기에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뻥쟁이다, 너나 만나라 라고 신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주목 포인트는 어쩌다 이들이 의형제까지 됐을까라는 데 기사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뻥쟁이에서 브라더로, 김만배는 뻥쟁이. 정진상 마음 바뀐 이유. 유동규 전 본부장, 2014년 정진상에게 김만배를 소개했다. 그 만남 후 정진상이 너나 만나라, 뻥쟁이였더만 이라고 말했다. 난 안 만나다, 뻥쟁이 안 만나다 이거예요. 검찰은 이후 김만배가 종교단체를 이용해 선거운동 도왔던 과정을 듣고 신뢰를 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정진상, 김만배 의형제 제안할 정도로 사이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2014년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가 손을 안 쓰니 A씨가 구속된 거구나. 김만배가 있어야 된다. 파월을 실감했다라고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뻥쟁이인데 브라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사실은 이 정치하는 분들은 한번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쉽사리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 판단이 뻥쟁이라고 이 사람을 평가한 거면 정말 최하로 평가한 건데 어쩌다 이 의형제까지 올라갑니까? 처음에는 김만배 씨가 그냥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 출신으로만 봤고
또 김만배 씨가 뭐 나 대법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뻥쟁이다. 은감생심 저 사람이 뭐 안다는 것뿐이지 뭐 자기가 아는 거야. 나도 대통령 알지. 대통령이 나를 모를 뿐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랬을 거죠. 수도 있다. 정진상은 김만배가 그냥 말만 네, 뭐 대법관도 다 그랬을 알고 뭐 것이다. 거의 뭐 저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도 다 알고 뭐 금판사들 모르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에서는 저 사람이 뭐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이제 그렇게 하찮게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종교단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엮어서 선거에 도움이 됐다고 느껴지고 더군다나 실제로 이제 성남 선거 같은 데는 상당히 서로 치열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람들, 뭐 구속된 사람들을 실제로 손을 써서 풀어주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뻥이 아니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실감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진상 전 실장이 당초에 김만배 씨와 이제 연락한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잖아요. 그랬는데 검찰이 쓱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통화 기록. 그 기간에 29번이나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네. 정 실장이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어요. 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거다. 네. 뻥쟁이랑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뻥이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2014년 전후의 선거 과정에 대한 부분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손을 쓸 수 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서 법조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루머들 어떻게 뭐 구속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서도 상당히 정진상 실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정영학 회계사의 검찰 진술 중에서 저 부분을 흥미롭게 봤는데 캠프의 본부장이 구속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정진상 실장이 만배가 손을 안 쓰니까 구속이 되는구나. 야, 엄청난 신뢰를 보낸 거죠. 김만배 씨는 무슨 역할을 했길래? 그쯤 되면 뭐 거의 검찰총장 수준 아닙니까? 뭐 손을 안 쓰면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김만배 씨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검사랑 통화하면서 이제 막 형 동생 하면서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아마 많이 노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도 본인의 몸값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본인이 가져갈 파이도 커지고 이 어떤 주된 뭐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과의 사이도 더 돈독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실제로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정진상 실장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실제로 법조계나 언론계에서 인맥이 유독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기사별로 안 쓰고 이 법조계 인맥을 관리하는 기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하나 둘 꺼내 놓으면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아마 껍벅 그때 넘어갔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손만 써주면은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번에는 하필 우리가 좀 덜 친해진 기간이어가지고 손을 안 써주니까 당했네. 그럼 이 얘기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을 써가지고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저는 저런 어떤 정진상 실장의 생각이 향후에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걸 낳은 어떤 발단이 아니었을까. 김만배 씨에게 보험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하도록 해서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줬던 그 신뢰의 바탕이 저기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단순히 그냥 대장동 일당들과 정진상 실장 선에서 알게 된 실무자와 뭐 시 공무원의 관계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정말 형제 같은 관계였을까가 좀 의문인데 오늘 보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서 김만배와의 사이가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언론 매체 추측이잖아요. 사실은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인데 이 선거와는 별개인데 선거에서 본부장이 구속되니까 만배가 있어야 됐다.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나온 기사를 보니까 종교단체와 연결져서 선거에 도움을 줬던 것도 김만배 씨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 현직 기자였잖아요.
근데 기자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보도해야 될 책무를 띠고 있는데 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이 되기 위해서 종교단체도 연결해주고 또 대장동 일당들과의 모종의 관계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은 뒤에서 돈에 자금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인의 망신이란 망신을 혼자서 이제 김만배 씨가 다 시킨 게 확실해 보이는데 언론인이 아닌 로비스트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속됐던 이재명 후보 당시 캠프의 인사, 이 사람은 구속이 되는데 나중에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법조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애당초부터 구속이 안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혹은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만배 씨 하면 떠오르게 되는 게 권순일 대법관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 그리고 여전히 수사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권순일 씨가 했던 모종의 행동들이 재판 거래에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재명 시장의 재선의 시작부터 대장동의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진상 씨가요, 은둔의 비서처럼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얼굴도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의구심을 풀어내면서 의형제로 발전하게 됐다면 굉장히 가깝고 긴밀한 상태로 많은 것들을 의논했다는 건데 조금 전에 통화 내용을 얘기했듯이 그럼 그 정진상 씨와 김만배 씨가 의형제처럼 은밀하게 많은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면 정진상 씨가 분신처럼 행동했던 이재명 시장이 과연 그 내용을 몰랐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로 함께 규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출연자분들이 추측하시는 내용을 다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뭐 정영학 회계사나 검찰의 시각과 진술이 반영된 것이고 실제로 뭐 김만배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사법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김만배 씨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는 또 별개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50억 클럽 5억이 결국에는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영학 회계사도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김만배 씨가 굉장히 그 사법계에는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좀 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대장동 일당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추측적으로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이 관계를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고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비공개 회의에서 아주 격노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이 정도로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검찰발 보도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무혐의를 받아도 국민들은 모르지 않냐.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격노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언론이나 뭐 많은 사람들은 검찰발 보도 하나만을 보고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추측적 내용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 사실 대장동 일당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재판까지 끝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기소되면 당직자들 당직 물러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재명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원 이제 80조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대표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거다. 당대표직도 물러나야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분은, 또 다른 분은 체포 동의안마저 부결시켜야 된다. 둘 다 이제 뭐 법적인 이야기인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로 이 사건이 아무런 실체도 없고 정적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라면은 당장 법원에 가가지고 구속영장 기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 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타격이 엄청 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하는 거야 뭐 본인 문제지만 당이랑 앞으로 총선에 나갈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면 하나 꺼리낄 거 없다 그러면 뭐 불체포 특권 필요 없어.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 법원 가가지고 이거 구속영장 기각시켜 버릴게. 그러고 나면 이 검찰이 김이 확 빠질 거다. 언론도 이제는 나 관련해서 뉴스 못 쓴다. 한번 진검승부 해보자. 여기 뭐 물증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지 않고 재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되는 거는 빨리 법원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패기는 없으면서 또 한 가지는 당내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뭐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의혹 제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 계속 새로운 얘기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면 하다못해 비공개로 그럼 이상민, 조응천, 뭐 박용진 다 나와봐라. 나한테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건 질문해봐라. 검사가 하듯이 조응천 의원 또 검사 출신이니까 신문 한번 해봐라. 내가 다 당신들이 제기하는 의혹,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 내가 다 쳐내버리겠다. 아니, 그 정도 하면은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속 시원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눈 감고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초래한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고 불체포 특권을 쓰면서 더더욱 방탄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떳떳하고 빨리 당을 위해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정면 돌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의 상반된 여론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지검이 백현동 의혹도 맡기도 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까지. 대장동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해요. 저 백현동에 있는 옹벽 아파트죠. 백현동 의혹 시기 위례 대장동 비리 사이에 있고 등장인물이 대부분 겹칩니다.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A부동산 개발회사가 매입한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조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고요. 이재명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A회사에 영입된 이후 이 사업이 급속 진전이 됐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3천억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등 특가법상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바로 백현동 사안입니다.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백현동 의원까지 가지고 나오는 거 좀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 주셨잖아요. 진검승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검찰이 결국에는 이 사건들을 질질 끌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검찰이 끌고 있다. 아니 대장동 문제를 삼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잡아넣는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를 146차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장동 일당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백현동 끄집어 당기고 없었던 성남FC 끄집어 당기고 이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판결을 지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잡아 넣으려면 대장동 일당 이것 가지고도 빨리 수사를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끝내지 않고 백현동 가지고 오고 성남FC 갖고 와가지고 이 사건들을 그냥 구름만 뭉게뭉게 키워가지고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오히려 이 사건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총선 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네. 저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D-1 호남에서 여론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호남을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삼필 규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국민이 아니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선생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힘을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힘내라고 자꾸 하시는 거죠? 내일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눈치 게임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갔는데, 대거 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명목상 혼자 간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같이 현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용기는 가나? 김영준은 가나? 눈치 싸움 약간 양상도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가자고 해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가자. 많이 가자. 이재명 대표는 혼자 변호사랑 가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최고위원이 아니다. 많이 나와야 된다. 함께 가자. 라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 추운데 얼른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아버지가 장날에 갔다 오시면 저는 차부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말라던 아버지의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토요일날 봅시다!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정치구님 올라가서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됐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냥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다합해서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주 기막힌 비유를 했는데 장날에 아버지가 날 추운데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면 되냐 이건데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겠다고 하지만 내심 나와달라. 라는 속내가 있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대표는 진짜 나오지 말라지만 우리가 좀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동료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고민이 있겠어요? 아니 원래 지난번에 갈 때도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만큼은 거기는 경기도인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더 본때를 보여줘야지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닌가? 정청래 최고의 서울중앙지검인데 그래서 오히려 많이 모일 걸 예상해서 금요일 날은 교통이 많이 막히고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토요일 날이 좀 많이 모이기에 더 시민 피해도 적고 좋지 유용할 수 있다. 예. 최고위원 등은 이런 판단할 수도 있다. 뭐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최고가 저렇게 말을 했으면 이미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 버리는 거죠. 안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뭐 아마 많은 지지자들은 가겠습니다만은 뭐 의원들은 또 지난번하고 좀 전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봐야 된다. 이모경 대변인이 최근에 의원들이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 않냐라는 발언에 플러스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버지 날 추운데 나간다. 우리도 가자라는 발언에 고민일 것 같은데 당 대표실에 최근 이런 문의가 빗발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 가능해도 됩니까?
라는 분위기가 빗발치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 보도가 있어요. 한 비명계 의원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거 비명계 의원이에요. 직접 출석 일시 밝힌 건 열성 지지층에게 모이라고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다.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더라 하는 말이 오르내릴 텐데 의원들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당 대표실에 동행 가능한가요? 여부 문의가 빗발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문득 이재명 대표 발언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으니까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패러디가 속출했습니다. 나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나오지 말라는 줄 알더라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해할까 봐 지금 옆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기타 등등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불안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 조사하고 나면 성남FC 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그 다음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조사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연결돼서 정리가 되고 나면 검찰이 고민이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총선이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끝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아주 만약 이 일이 방탄이 흐트러져서 부결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에 말로는 혼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까 봐 고민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들이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들 여러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말과 그리고 속내가 달랐던 모습들이 과거를 통해서 문득 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김남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홀로 당대표를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용기 의원님 토요일에 약속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갔어요. 네, 지난번에는 참석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약속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왔네요. 네,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것보다는, 약속 취소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이런 것보다는 사실 단일 대우가 흐트러진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사실 야당에서 받아들이고 있기로는 야당을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뭐 정부나 여당에서는 개인의 비리다. 개인의 비리를 왜 계속 비호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비리였으면 개인의 비리만 빨리 수사했으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하고 그다음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을 좀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중은 대부분에 깔려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럼 예전에 그 잡혔던 토요일 점심 약속은 취소하십니까? 뭐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당내에 뭐 이름은 딱 거명하긴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굉장히 바쁘다. 안 가시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안 가시는 의원들은? 사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는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서 저희는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기소시키고 그다음에 구속시켜서 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반기를 들면 너네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좀 바뀔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장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합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입니다. 황제조사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옛날 안기부도 이렇게 안 했다라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가짜뉴스로 야당 대표를 흠집내려는 비겁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도 이렇게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88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을 예. 당선된 사람이 낙선된 후보를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정치적 복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에 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체포된 그리고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가성 뇌물을 주었다라고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법카도 경기도 부지사 하면서 안 받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법카 제가 줬는데요? 시인하고 대가성 뇌물인데요? 시인했다는 보도예요. 일단은 보도 단계입니다. 체포 당시 이화영에게 법인카드 제공 사실 인정했죠. 대가성은 부인했었는데 최근 검찰 진술에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이화영에게 건네진 법인카드 등의 대가성이 있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땅 파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건설업은 땅 파서 사업하지. 건설업은 땅 파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정치인한테 큰 돈을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돈을 줄 때는 다 대가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주는 돈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도 추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형제 자매도 아니고 그냥 돈을 왜 주냐 이거. 그렇게 하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도 처음에는 뭐 귀국할 때는 아예 대가성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가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저걸 인정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뒤에 경기도 쪽이랑 뭔가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고 실제 뭐가 추진됐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아마 최고 책임자가 이제 그 지사 바로 밑에가 이제 그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일 거고. 아니 이런 식으로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럼 이거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면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대가성은 있지 않나라고 저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쪽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인 거지, 이화영과 쌍방울의 관계는 글쎄요,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뉴스 두 가지를 엄선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이 뭐고 한 장관이 관심 있는 이 제시카법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 감독 등 다양한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 제시카법 어떤 법입니까? 네, 성범죄자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소하고 난 뒤에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등 근처의 일정 반경 내에는 이러한 성범죄자가 머무를 수 없도록 하게 되는 법, 이거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나머지 공간에서 거주해도 되는 거냐라고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한 거주 제한 조치를 하는 건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어딘가로 나오게 됐을 때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문제들이 후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들까지도 법무부가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성범죄자가 언젠가는 출소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혼란들을 막는 일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여기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시카법이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일단은 그래도 성범죄는 재발의 공포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원천적으로 거주 제한을 한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뭐 거주에 대한 자유가 있고 다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200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제시카라는 아이가 이웃에 의해서 그야말로 성폭행, 살해당하는 그걸 계기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600m의 공원이나 학교 안에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뜻은 단순히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살 수 없는 법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이것이 사실 최근에 수도권의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화성, 수원 뭐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수 또 서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엄격성을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한 장관이 굉장히 좀 바쁘네요. 뭐 깡패 수사, 깡패 잡잖아요 요즘. 마약 잡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우겸 의원이랑 소호성하죠. 그다음에 청담동 술집 안 간 것도 증명하고 그 자기 집 스토킹했던 또 덧탐사랑 또 소송하는데 이제는 또 성범죄자들의 거주에 대한 또 이 법안 예고까지. 그러니까 뭐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범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고 또 범죄자들을 적절하게 잘 처벌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이 초점을 좀 더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애를 썼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수사 역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특히 염려가 큰 부분들은 더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특히 일선 수사 당국은 저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저런 거예요. 법무부가 좀 바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법무부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일선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검사로서는 뛰어났는데 과연 행정 역량이 있겠어? 정책 역량이 있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해나가는 거를 좀 하다 보면은 행정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까지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도 섭외했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법무부가 지금 바쁘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었는데요. 명단을 공개했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명백한 별건 수사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과거에도 야당 수사 중인 명단이다라면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일부 검사 정보가 잘못돼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결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비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을 한 거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며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강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에 대한 조리돌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그 좋은 알 권리라면 지난 시절 동안은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했던가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또 관련된 검사들 좌표찍기하면 지지자들이 달려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방식의 외압을 행사한다 해서 있는 죄가 사라지거나 덮여지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많은 혐의들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본인들 당내에서 나왔던 일들을 검찰이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좌표를 찍고 있는 검사들의 면면들을 가지고 압박을 행사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 오히려 초창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혐의들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그 내용을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얘기들까지 더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 명단도 그럼 같이 공개하면 어떨까요? 라고 되묻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법한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고요.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방탄 다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역 없이 국민들께 똑같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본인들이 합리적 주장하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옳지 않다라는 건데 더 나아가서 한 장관은 이 명단을 공개하는 의도가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리돌림 선동이다.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좌표 찍기라는 부분들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 과정 속에서 문자 폭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하나도 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좋게 만듭니까? 당내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문화 바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리돌림 선동이다. 전인규 의원. 공무원은 조리돌림 당할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조리돌림 당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검사들의 명단 공개를 왜 하지 말자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름이 인터넷에 석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입장에서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왜 검사만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럼 과거는 왜 숨기고 지금 거만 공개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과거 거부터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전부 다 공개할 수 있게끔 바꾸자 이겁니다. 과거에 그 검사들도 공개해야 된다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사의 명단 공개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름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검사들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언론에서도 다 몇 부 부장검사 누구 저희 배치표도 다 나와 있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처럼 다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성명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거랑 민주당에서 뭔가 원하는 민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청 직원들이 우리 민원은 안 들어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랑 얼굴을 박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적입니다라고 구청 공무원들 얼굴을 언론에다 대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아니, 그런 식이면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합니까?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정부 인사들 수사하는 검사들은 왜 저렇게 안 해요? 특정 이슈만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라고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조리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소장에 보면 수사검사가 누구고 공판검사가 누구고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공개돼 있는 정보인데 이거를 제1야당이 가공해서 조리돌림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저런 어떤 행태들은 도를 넘었다. 이게 그리고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윤사단이라고까지 찍어가지고 뭔가 정말 이게 이분들이 정말 다 윤사단인지도 모르겠는데 허위 정보를
얼굴까지 박아서 유포한다? 저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데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대자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수사팀은 왜 안 넣냐? 어제 이제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이제 전 정부 인사들과 또 노웅래 의원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도가 있는 명단 공개다라는 의견이에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민주당 17대 국회의원 선배신데. 글쎄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너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언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나. 스스로 이런 좌표 찍기라든지 이런 비판을 만들어서 다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야당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적 지금 현재 뭐 가스비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어떤 정책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지금 뭐 더 대결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이로울지 그리고 찾아가는 보고에서 할 게 없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이름 올리는 것에 자족하는 모습이 과연 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 저는 전라북도까지 가서 저러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데 뭐 법적 대처 뭐 이런 게 의미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법적 대처는 그것은 이제 법률가들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시죠.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민들 또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에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떨지도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 다 준다. 그건 추이죠. 우리나라 예산이 문제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더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쉽지 않나. 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거기서 걷어들인 세수를 활용해서 사실은 뭐 더 많이 정부가 난방 지원을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횡재세를 반대하겠다라고 또 나섰습니다. 도대체 횡재세가 뭐길래 들어보시죠.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30조 추경 또는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이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횡재세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죠. 그렇지만 부자들 막 깎아주고 지금 횡재세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횡재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코로나19가 지나갔고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기업에서 이런 세금을 좀 더 환원하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한민국 금리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은행은 원래 얻어들이던 수익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얻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종의 횡재다. 그래서 이 횡재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서민들께 돌려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정유업계의 뭐 기름값이나 이렇게 가스비 값이 오르면 정유업계들이 굉장히 이익이 커지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횡재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자, 더 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돌려줄 수 있게끔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제 횡재세의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거기에 대한 횡재의 세금을 잔뜩 물려갖고 그 돈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난방비 문제라든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횡재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장동이고 우리가 횡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간 천문학적인 횡재 아닙니까? 그럼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간 천문학적 횡재를 누가 설계했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장동 설계했던 사람이 얘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받은 횡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죠. 근데 대장동 횡재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대장동 횡재에 대한 답을 안 내놓고 그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횡재해서 가져가는 거는 어떡하라고? 여기에 대한 경제의 기본 논리를 갖고 이때 저때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횡재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대장동 얘기 빼고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면 대장동 얘기 빼고 횡재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이게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위기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특수를 본 업종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뭐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든지 배달 업종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럼 문재인 정부 횡재세 걷었습니까? 사실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쉽지 않느냐 하면은요. 사업하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법인세가 예를 들면 24%로 정해져 있어. 그걸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때 사업 여건이 잘 맞아가지고 큰 돈을 벌면 언제든지 여기서 추가로 뭘 더 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는 국가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잘 얘기했지만 횡재세를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면 논리 일관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왜 횡재는 걷어가고 안 좋은 거는 다 뭐 무관심하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횡재세가 그렇게 쉽게 가능했다면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할 때 국가 채무 600조였는데 왜 1000조로 마무리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란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것이 건강하다. 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부시장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님. 행정을 또 해보셨던 입장에서 봤을 때 횡재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법인세라든지 부자감세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금융기관처럼 금리가 뭐 미국 달러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말하자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는 것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서 정부가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가 쌀 때 가스를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세금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가 한전 가스공사 적자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민주당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한 이후에 전당대회 판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양강 구도인데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철새다, 공포 정치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 양강은 어떤 성적표가 나왔을까요? 대형 미디어홀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두 명의 당권 주자들 상당히 치열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택을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은 48.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40.8%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여론조사인데요. 추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회견 이후에 추이의 변화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누구에게 웃고 있었을까를 볼 수 있는 데이터겠죠? 지표겠죠? 함께 보시죠.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로 이어집니다. 3차 조사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면 명확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한 사람의 지지율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거 흥미로워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정리하자면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지율 변화가 안철수 의원밖에 없었어요. 상승. 그러면서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쳐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됐다. 그러면 온전히 안철수 의원만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과반에 득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1등과 2등에 대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게 되니까 그 표를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팽팽한 양상들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구도상으로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다 보니 보수적인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대세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당내의 전통적인 조직 그리고 기본적인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의 실질적인 숫자는 김기현 의원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당내 당심의 기류는 김기현 의원에게 더 쏠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안철수도? 하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100% 당원 여론조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몰라요.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전했던 판에서는 친윤이냐 아니냐 를 두고 당원들이 좀 갈렸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기현이 나을까? 안철수가 나을까? 약간 그런 양상도 보이고 흥미로운 건 나경원 전 의원이 드랍하면서 일정 부분 김기현 의원도 좀 지지율을 흡수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만 유일하거든요. 이것도 또한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박영선, 박원순 당내 경선 했을 때 박영선 후보 측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원들이 너무 많이 우리 선거에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리했다. 왜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박원순을 찍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결과들, 웃지 못할 결과들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속에서 야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안철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조차도 티핑 포인트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우선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생각만큼 강제적으로 뭐 김기현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아직 안 가고 있다. 뭔가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성공이 필요하다. 지지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TK나 이런 일부에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사람이냐, 우리의 이해를 말하자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아직은 퀘스천 마크 일부 있을 수 있다. 혹은 뭐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또 다른 관점에서 당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만든 얘기, 즉 자유로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예민한데 제가 지켜보는 것은 이참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 구도를 언제까지 대통령실이 지켜볼 것이냐. 다시 한번 김기현이야 안철수 아니야 속지 마 이런 액션을 할 거냐 말 거냐. 또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반작용, 반발로 나타날 거냐. 그래 한번 가주자로 나타날 그건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3월 초에 들어가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됐을 때 과연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직은 초창기라. 예, 반짝 말하면 차찬 속에 태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철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철새 얘기하면 안 된다. 왜요? 그 윤 대통령이 그러면 철새와 단합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단일화했으니까. 예. 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 친윤계 대표라면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철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철새 도래지로 가셔야 되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소위 뒷심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마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 사이의 열기가 뜨겁겠습니까? 두 후보 모르긴 몰라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둘 다 하지 않을까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철새 정치 발언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측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당적을 여러 번 바꾸시거나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저 부분이네요. 안철수 의원이 딱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받아치면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철새라는 거냐. 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인수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당원들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 변동이 너무 컸던 인물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상당할 겁니다. 우리 당 사람 맞냐 뭐 이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당과도 단일화를 했었던 전적이 있고 여러 당에 대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전통적인 당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불안의 요소를 김기현 후보가 아주 정확하게 훅 찌르게 된 것이죠. 아마 김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반박하게 되는 논리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텐데 과연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제가 바라보는 당원들의 기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진짜 합리적인 판단하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한쪽으로 마음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당원들의 마음들을 끌어내기 위한 포지티브 선거를 가게 되고 본인의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강조점의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은 두 후보 모두에게 네거티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했어요. 김기현 의원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자 안 의원의 공포 정치 발언에 대한 김기현 의원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가 있고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실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대선에 나시겠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도 왔는데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아무나 꼽는 낙하산 공천이 더 무섭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공천을 두고 공포 정치. 천하람 변호사님, 당내에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공천을 항상 신경 쓰죠. 뭐 정치인이 공천을 어떻게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도 이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갈 게 아니라 좀 포지티브하게 그러면 나는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저쪽에서 사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럼 나는 우리 공천 시스템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인을 어떻게 뭐 미리부터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라는 거를 밝히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밝히면서 그냥 아 저쪽이 더 심할 거예요. 사실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강구도 뭐 좋고 뭐 추가로 누가 더 나올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죠. 아무리 당내 선거라도 선거에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는 거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약간만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희 총선 승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된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차례대로 저격됐다.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굉장히 심하게 우리 당무를 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물러났고 심지어는 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 유엔 대사, 뭐 기후 대사였냐, 기후 대사도 해임을 했었고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임을 하면서까지 너는 지금 나오면 안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당무 개입이 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안철수 의원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일화를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안 끝날 것이고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때에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때 안철수 대표한테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할 것이고 마지막에 끝까지도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면 저는 뭐 당대표 선거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점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를 만나서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열기는 더 좀 뜨거워지겠죠? 예, 뜨거워지면 안 되는데 뭐 대통령이 신윤계 입장에서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하고 별개로 대통령께서 어떤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가장 큰 축제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데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 그러니까 참석해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에 화답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어떤 지지 혹은 어떤 전당대 열기가 뜨끈 달아오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추운데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 아주 더 추운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고민입니다. 그래도 난방은 틀어야죠. 난방은 틀어야죠. 정부의 조금 더 지혜로운 추가 대책 없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 따뜻한 주말, 마음만은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